Ye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오늘 밤 9시 이전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마련한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면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체포 적부심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기각될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논란은 이미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 때 이미 네. 끝났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 재발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오늘 뭐 중앙지법에 낸 거 아닙니까? 중앙지법에서도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미 세 번의 판단에서 뭐 관할 위반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형소법 110조, 111조의 적용 대상 문제라든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서부지법의 판단과 중앙지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자체의 위법 무효를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지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도 계속 이 주장은 할 거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비슷한 질문인데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서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친다. 네. 범법의 백화점이다. 윤 대통령 측도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적부심에서 또 기각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주장을 앞으로도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 거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불과 6건밖에는 신청이 안 됐더라고요. 구속 적부심과 관련한 신청은 꽤 많은데 예. 체포 적부심은 이제 48시간만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구속 적부심과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인용한 비율 그러니까 그거를 허락한 게 대략 8%인데 네. 체포 적부심만 놓고 보면은 1%도 안 된다. 이런 자료가 있어서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낸 체포 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당초부터.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절차적 흠결과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봤습니다. 네. 약간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 그런 뜻인가요? 성격이 강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남동 관저에서 오랫동안 집거하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좀 고무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겠다, 찾아보겠다라는 뜻이니까 네. 뭐 굳이 이렇게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 뭐 민주당 측에서 비난할 때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사나 헌재 심판이나 이 절차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지적도 하고 비난도 하거든요. 예, 그런 그게-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이 절차적 수단이 정당성을 훼손하면 안 되는 민주주의에서 거거든요. 절차도 그렇죠.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반민주적이고 독선이고 오만한 거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이 자꾸 들어갈수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것이 자꾸만 인용이 안 되니까 향후 재판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유리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하게 그래야 향후 정말 그 본선에 갔을 때 네. 우리가 일관되게 이걸 그래서 주장해 왔다는 얘기라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자, 조기현 부회장님 여기서 이제 어떤 여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당연히 그 기각될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러면 저기 서부지법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저 판단을 해왔는데 중앙지법이 그럼 다른 판단을 내겠습니까?라는 논리도 있는데 이제 물론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게 법적으로 그게 너무 이게 명확한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네. 하시겠지만 초록이 동색이라는 어떤 그 분석이랄까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회의원이시면 헌법기관이시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튼 그런 식의 그 어떤 인식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가요? 그럼요. 헌법에 따라서 모든 법관은 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돼서 판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어디 법원을 가도 영장도 발부됐을 것이고 항고든 이의신청이라 뭐를 했더라도 기각됐을 것이고 네. 체포 적부심을 하든 뭘 하든 전부 인정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사실 다 알고 진행한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최초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단서 조항에 피고인 주소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왜 굳이 중앙지법에 했냐고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고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가 했다고 하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또 문제 삼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 이렇게 문제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네. 경찰 수사가 했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수사권 조정 자체가 위법 무효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무효라는 주장까지 갔을 겁니다. 그만큼 이 주장 자체가 실제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거나 절차의 위법에 있어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 수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인 문제를 다투어 본들 실제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결국 이제 절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수사의 위법성을 계속 강조하고 뭐 누구 들으라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법원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일단 조기현 부위원장님,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죠? 서부지법에 저녁 9시 이전에는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관측. 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청구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때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네. 실질 심사
기일을 잡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일 하지 않겠어요? 내일 오전이 될 겁니다. 예. 내일 오전이 되면 대통령은 뭐 출석하지 않을 거로 보는데 어떤 변호인단이 나와서 지금까지 체포 영장 발부의 위법과는 다른 내용으로 다투게 됩니다. 뭐 절차적 위법은 똑같이 주장하겠지만 네.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네. 뭐 가장 중요하게는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를 주장하겠죠. 꽤 오랜 동안 지금까지 본인들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요. 심리는 오래 걸리기는 할 거지만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사전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고 어쨌든 뭐 영장 담당 판사가 누구로 지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민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다른 어떤 중요 사건의 이 영장 심사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이고 범죄 혐의 중대성이라든가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대통령이 출국 금지돼 있고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사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혐의 자체가 내란죄이기 때문에 최저형이 무기 금고인 사안.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 원래 그냥 도주 우려는 원래 인정이 되는 데다가 네. 대통령이 지금 체포에 응하지 않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이 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도주 우려의 위험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발부 가능성 높다고 보시고 뭐 내일 심사하면 뭐 주말 사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이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이 나오는데 정광재 대변님은 발부 가능성 높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서부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했었던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를 해라.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정식 절차에 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네.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돌아가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서부지법을 택하겠죠. 공수처가. 네.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 자체가 절차적 흠결을 자꾸만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중앙지법에서 이번에 그 체포영장 적부심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 이제 발부가 돼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도주 우려 사실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 이거는 이미 공범들이 구속 수감이 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졌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국론 분열이나 전체적인 사회적인 갈등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범의 위험을 민주당에서 가끔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서 어떻게 제2차 계엄과 같은 재범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했을 때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께서 역시 자, 쟁점은 약간 다른 각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체포 이런 단계에서 이거과는 예를 들어서 구속 적부심과는 또 다르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과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인데 정말 도주할 우려가 없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구속시켜서 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경우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또 가만히 됩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어제 오전 조사를 좀 하고 그리고 어저께 돌아갔는데 처음에 자신의 어떤 계엄 선포 이유는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질문은 사실상 이제 묵비권을 행사했고 돌아간 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그리고 계속 이제 조사를 안 받고 오늘도 또 이제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속 영장 발부 혹은 할 때 어떤 그 참고 사항이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참고 사항이 돼요. 예, 중형이 예상되는데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미 체포영장 이전에 3회 소환 불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전체적으로 같이 이 도주 우려 판단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네.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사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요 임무 종사자 등 10여 명에 대한 수사는 네. 실제는 12월 3일, 4일 6시간 동안의 이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이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 행안위 질의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경찰과 협조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 수사가 안 된 거고 실제 6시간 이후에 벌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란 모의라든가 예비 음모 관련된 수사 대상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아직 수사 안 끝났고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고 예.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어떤 향후 증언이라든가 사실관계 은폐를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이 불구속돼서 재판받는 또 국무위원들이나 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증언이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이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래서 발부도 될 것이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발부는 될 것이고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 얘기는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하고 자, 국회에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뭐 특검 명칭도 다릅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 여당은 비상계엄 특검법. 자,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더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그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서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민주당 지금이라도 모든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는 사실 눈물까지 흘렸어요.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의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오랜 친구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한 두 차례 울컥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조금 이 톤이 달라졌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이미 특검 수사 대상이 없어졌다. 예. 야당은 빨리 철회해라. 이 어제하고 많이 달라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우리가 내놓은 특검 법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란 외환 수사와 관련해서 네. 인지된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한정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또 하나는 외환죄와 관련한 이야기가 첨가됐잖아요. 이것은 헌법적으로 북한이 왜곡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통모를 했다고 하는데 통모의 정황이 전혀 없는데 정치 공세적인 특검이다. 이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라든가 대북 확성기 재개 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관련한 건 네. 정상적인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을 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정 흔들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선례가 돼서 발동한다면 헌정사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정치 수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지금 힘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만의 특검을 내놨는데 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 당은 그 민주당의 특검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잠깐 협상 상황을 봤을 때는 쉽게 타결이 되긴 어렵겠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입장차가 오늘, 너무 커 보여요 오늘. 그렇다면 민주당이 오늘 협의 안 되면 강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강행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민주당이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입장차가 많이 다른 상황인데, 자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 민주당 그 특검법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기현 부위원장이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상의 내용상 내용상 반박을 해주시고 제가 그 이후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요. 네. 거의 모든 특검법에 똑같이 들어가고요. 특검 인지 사건이라는 게 무한정 수사 대상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거된 대상 사건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다른 특검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 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외환죄 관련해서도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외환 유치, 그러니까 이 외국과 그 적국과 통모해서 하는 외환 유치죄를 얘기하는데 지금 네. 특검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전쟁 위기를 발생시키려고 했던 혐의 관련해서 뭐 오물풍선이라든가 무인기 관련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제보와 관련된 실제 비상경과 관련시킨 행위들과 관련된 내용이 수사 또 아니면 다른 제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고요. 이것을 외환 유치죄의 대상 뭐 이런 그건 국민의힘이 주장일 뿐이고 실제 일에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를 해보면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사 대상 특히 이 외환과 관련된 외환 혐의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제한 규정하지 않습니까? 비상 계엄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군사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국익을 해하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 만든 괴물이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특검법을 종북, 이적, 위헌, 매국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게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국면 자체를 지금 뭐 정치적 어떤 쟁점, 뭐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대표 말씀을 보면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시작해 놓고 그렇지만 자체 특검은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은 또 철회하라고 합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민주당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은 이미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을 다 제거한 특검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런 입장이라면 협의가 안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권성동 대표의 태도가 결국에 나중에 일단 표결되고 결국에 거부권 행사되고 재포결이 됐을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여론 수단으로 지금 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탈표를 위한 내부 여론 조성용으로 본다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자정까지 만약에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제외한 야당만으로 이게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이렇게 협상 태도를 보면 이게 몇 가지를 조정해서 뭐 예를 들면 내란 선동죄, 선전죄 같은 경우에 너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적정히 조정하자. 이렇게 실질적 협의를 해온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권성동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확인된다고 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특검법은 내용과 수사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속히 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공수처 수사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소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데 이 약간 정치 공학적인 질문이라 뭐 꼭 이 질문을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통과시키려고 표결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자 조금 더 한번 당장 오늘은 그렇지만 시간을 더 줄까, 아니면 또 표결했다가 요번에 또 만약에 이거 의외로 그 여당이 뭉쳐가지고 또 그 부결이 된다면 뭐 다시 하면 되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원내 대표단이 조금
몇 가지를 상당 요구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합의 통과가 가능하다면 네. 그 방법까지는 고민할 텐데 즉 아무리 봐도 정말 협의해서 처리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전공법으로 통과시키고 이미 지난 더 훨씬 문제가 많다는 내란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6표 이탈에 대해서 2표 부족해서 부결됐습니다. 예.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리면서 실제 시간이 지체되면 특검 실효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통과시킬 겁니다. 웬만하면. 자, 정광재 대표님. 저번 때 이제 2표 모자라서 통과 네. 못 됐잖아요. 요번엔 오히려 더 뭉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이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뭐 정치적 환경이나 이번에 내란 특검법 자체에 발의한 거 우리가 비상계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고려한다면 이번에 뭐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서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 만났을 때도 안규백 의원도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열린 태도로 특검 협상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지금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간이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이거 빨리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수사권 문제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특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필요 없는 상황이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특검법이라도 택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여기서 더 진전될 만한 내용이 없다면 결국 민주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서 이 합의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했을 때 200표 못 얻어서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과정이 예상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특검과 관련한 여당 입장을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별로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응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법률안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면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그러니까 6시간만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데 이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6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리고 법률안 이름 자체도 비상계엄 특검법입니다.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범죄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 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 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자가 어디까지인지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건데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거고요. 특검을 통해서는 내란죄 혹시 외환 관련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일반 이적죄 뭐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6시간 관련된 걸로 제한한다면 사실 수사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는 사실상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로 이미 수사 끝났는데 뭘 특검법 왜 필요하냐. 수사 끝났는데 6시간으로 왜 한정해서 또 특검법을 만듭니까? 자기 논리와도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은 사실은 그러면 수사 더 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과 야6당이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지.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을 놓고 거기에서 조정하는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이나 최근에 어떤 나오는 태도를 보면 이건 특검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뭉개려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긴 했는데 자, 지금 뭐 체포돼서 그 특검 대상이 사실은 주요 대상이 대통령인데
그것도 없어졌는데 왜 특검하냐 이런 좀 거칠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모든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된 건 6시간에 대한 수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검 그거에 국한되는 질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함으로써 뭔가 기존의 수사에 약간 중구난방을 더 흡수할 수 있다거나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수사권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지금까지 된 수사를 이 단일화해서 기소 단계부터 그런 논란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특검의 신속한 그 출범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사 범위가 지금 한 수사가 실제 6시간으로 끝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는 기소가 됐는데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는 다릅니다. 굳이 네. 이제 북한 관련된 이 혐의 사실을 넣은 것도 이 비상계엄과 내란이 기획된 내용이 지금 수사된 내용을 훨씬 넘어서는 내용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 국가 전시나 그 사병과 같은 실체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가 자기의 어떤 권력 연장 내지는 정치적 동기, 개인적 동기만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명백하게 사안을 수사하고 이 선례를 남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된 정도로 사건이 끝나고 대충 적당히 처벌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에 대해서 우리 정광재 대변인 사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내에서는 이 특검 무용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한 대략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네. 국회에서 지금 계엄 관련 청문회 했죠. 국정조사하고 있죠. 수사기관에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 정말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차원이지만 현재 탄핵 심판하고 사실상 있고. 지금 그 계엄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들은 거의 드러날 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 당내에서 네. 그러나 민주당이 그 입법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밀어붙여져서 네.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특검이 만들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발의한 건데 특검이라는 건 사실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수사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기간도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이거 개한이 지금 민주당 보면 130일인가 150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다음에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과 맞물린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특검을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래도 우리 자체 특검안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권우철님이 뉴스레터 K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중 국민이란 말이 듣기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뉴스레터 K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까지만 20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오산에서 반포까지는 11km 구간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5km 정체, 이후 팔탄 분기점과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 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4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함안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성 게시글과 영상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라면서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방통위 재난통보문에 따른 의무 방송이었습니다. 앞서서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에서 조금 더 관련되는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민주당 일각에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 수사 뭐 이런 부분들, 뭐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수사라기보다는 특검이죠.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또 아이고 이건 너무 한꺼번에 또 밀어붙이면 이거 또 역풍도 있지 않나. 아무리 이 승기를 뭐 기선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또 신중론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어때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최근 뭐 한 달 동안의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면 네. 급격하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가 또 지금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여론의 분위기는 이미 사실상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상당수의 시선은 이미 대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정치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는 맞고요. 다만 그렇다고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의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여러 가지 이 위법 그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특검법을 놓을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민주당의 독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요. 아마 다수는 이제 전략적인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배치를 고민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야 된다는 것이 그 민주당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정광재 대변인한테 얘기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아까 뭐 내란 특검법 얘기도 했지만, 아까 말미에 뭐라고 잠깐 말씀하셨냐면, 결국은 어떤 그 특검 기간 이런 예. 것도 보면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네. 조기 대선 내 어떤 그 기간 그 시기하고도 네. 상당히 상정을 하고 그 야당에서 그러는 것 같다 했는데, 만약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또 뭐 각종 수사도 하는데 헌재 네. 탄핵 심판도 하고 특검도 하고 이 특검도 하고 저 특검도 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하고 네. 막 이런 것들을 그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그거는 일종의 간접적인 야당으로서는 그렇죠. 선거운동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명백히 그렇게 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아마 또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이것도 계속 압박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이 특검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주게끔 하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결집 정도가 네.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런 그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특검을 우리 당이 예를 들어서 찬성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여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앞으로 실제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정도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2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헌재 탄핵 심판 얘기 좀 보겠습니다. 2차 변론 기일에서 한 200분인가 꽤 팽팽하게 서로가 공방을 벌였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 측 탄핵 소추단이죠. 비상기업은 국헌 문란행위다. 군 통수권 자리에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입법권 탄핵 소추권 남용에 국가기능 마비시켰다. 뭐 유혈 사태 없었고 체포된 의원 없었던 평화적 적법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평화적 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이분들 이 대통령 파면을 막기 위해서 변론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를 위해서? 뭐 이 어차피 파면이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고,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예. 전체 어떤 보수 진영 내지 사실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장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평화적 계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엄 자체가 가장
이 헌법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국가적 폭력인데 네. 그리고 뭐 군인들이 국회에 무장하고 난입했는데 평화적 계엄이란 성립될 수 없는 주장하고 이 말뿐만 아니라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조목조목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반박한 답변서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뭐 정치활동을 실적으로 금지시키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 하에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반국가 활동이 뭐냐? 답변을 못합니다. 나중에 계속 써내겠다고 합니다. 이미 탄핵 심판 소추안이 의결돼서 넘어온 지가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 내용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럼 뭐냐면 계속 이런 식의 주장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놓는 답변 내지는 변론의 내용 자체가 이후 치러지게 될 어떤 선거를 의식한 내용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여져서 결국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파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절절한 어떤 법리적 다툼의 분위기는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지금 2차 실질적 1차 변론 기일에 그대로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자, 정광주 대변인님. 예. 자, 국회 소추단 측은 국권문란 행위다. 그런데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이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나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 그래서 예.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리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재판은요. 네. 굳이 뭐 원고라면 국회 측이고 피고라면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 모든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이야기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헌재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사실에 근접한가 가까운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도 이게 발동 요건이라든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부 위법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그 계엄 발동이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성의 문제냐 이거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가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선관위에 대한 사실 조회도 채택했습니다. 이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요구를 들은 거잖아요. 예.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계엄의 명분이었고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부정선거 관련된 의혹은 실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밝히면서 비상계엄의 유연 위법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 측의 주장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하는 주장은. 근데 이게 면밀한 수사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주장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선 이거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핸들링하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주장하는 바가 마무리하고 지나가겠다. 예, 주요 쟁점으로 그리고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의 핵심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증거와 관련되거나 주장에 대해서는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자체가 이 외에 실제 위헌 위법 관련된 탄핵 사유를 기각할 만한 어떤 다른 주장들이 잘 안 나오니까 네. 뭐 그런 주장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 자, 이런 정도로 보여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이제 5차례 지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중에 2차례 이제 거쳤고. 근데 또 이 상태에서 6에서 8차 변론 기일까지 또 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에도 좀 윤 대통령 측이 불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미리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 무슨 얘기냐면 화요일 날 변론 기일하고 수요일 날 하루 준비해서 목요일 날 또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약간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선례가 많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예. 거의 이 정도 간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뭐 17번 본안 변론을 했는데요. 그때도 거의 뭐 일주일에 2번씩 했고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라고 해서 특별히 빠르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추가 기일까지 미리 지정한 걸 보면서 전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재판관들 전체의 좀 의중은 신속히 진행돼도 될 만큼 이 절차나 또 네. 주장 사이에 특별한 어떤 쟁점이 막 더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예. 방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얘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예요? 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87년에 개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국회 해산권을 삭제했어요. 아마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양측에 좀 이견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증인 채택했잖아요. 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이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에 대한 네. 그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그 중요 쟁점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에 어떤 공박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에 체포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 8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관저 진입 저지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체포영장 집행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이제 부인한 건데 아울러서 윤 대통령 생일을 경호처 뭐 60주년이었나요? 뭐 그런 그 기념일에 윤 대통령 생일이 뭐 겹쳤는지 여튼 축하한 것과 관련하고 생일송 만들어 부르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인지상정이다. 업무 외적으로 한 것이고 동료 생일에도 해주는 게 생일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짧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어이가 없고요. 저는 김성훈 차장이 출석할 때 적어도 국민들께 이런 좀 혼란을 드리고 이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죄송하다는 한마디는 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경호하는 경호 대상은 윤석열, 김건희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란 직위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네. 본인이 막았습니다. 이건 경호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혼란을 며칠간 발생시킨 데 본인의 가장 책임이 큰 김성훈 차장은 국민께 사과는 드려야죠.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짧게 말씀하시면 오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아니, 그 경호처를 인위적으로 뭐 위압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동원해서 뭐 생일송을 만들었다거나 정말 국가 세금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자발적인 의사에서 했다면 그렇게까지 이게 이슈가 돼서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는 이제 부인했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이 대표 사건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 자, 뭐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 그 법적 절차는 KTX,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 그랬더니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걸어간다. 완행열차가 아니고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자, 집중심리하면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3월 중에 2심 선고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높지 않아요. 해봐야 됩니다. 23일 날 일단 1차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쟁점은 간단하지만 내용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사실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방어권 또 항변권이 있는 것이 그걸 하나하나 하자면 일단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재판인데 재판부의 입장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기한을 정해놓고 3월 중에는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재판 진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 하면서 증거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 제기를 하겠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신속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3월 안에 뭐 기한을 정해놓고 선고를 한다. 이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만 짧게 더 질문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표 사법 절차는 신속 진행. 근데 본인의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뭐 지적이 일부 있고 본인의 거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란 단정.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이게 1심이 길어진 건 맞지만요. 지금 네. 항소심 재판 절차에서 자꾸 지연한다고 얘기하는데 지연된 게 없죠. 그때 그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일부 지체된 거 그때가 계엄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을 때고요. 아마 가족들도 피해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며칠 2, 3일 지체된 걸 가지고 지연 전략이라고 그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여서 지연 안 합니다. 절차대로 갈 겁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정말 네. 죄송한데 2, 30초밖에 안 네. 남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집중심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네. 후에 출연하시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다. 집중심리해서 빨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유력 대권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정치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62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5살 세윤이는 친구들과 보낸 시간보다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2살 무렵 소아암 판정을 받으며 지금까지 7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낸 세윤이. 지금도 재발의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 중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작년 초 엄마에게서도 유방암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가슴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에 들어간 엄마. 하지만 아픈 세윤이와 치료비 걱정에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엄마를 토닥이는 세윤이. 세윤이와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인 내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양이 늘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조금은 약해지겠는데요. 한파특보 해당 지역인 중북부 특히 강원도 쪽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눈이 쌓여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도
젊은 꼴의 무난한 날씨와 기온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철원 영하 11도 등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전주 8도, 대구 10도 등 5도에서 13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일요일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모레도 역시 온화하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지금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이 중서부와 더불어 일부 남동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등 동쪽의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이쪽은 바람도 약간 강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기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는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특검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년 넘게 끌어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양측 합의로 종료됐습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 휴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합의 승인을 위한 정치안보 내각 수집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야가 이제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 현안 관련 입장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신동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여야가 특검법 갖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 혹자는 이게 입장차가 커서 과연 오늘 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름부터 다릅니다. 한쪽은 내란 특검법이고 한쪽은 뭐 비상계엄 특검법이고요. 오늘 합의 지금 밤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네. 이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또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당이라든지 저희 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들입니다. 네네. 지금 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맹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의혹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입법부에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이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기관들이 다 경쟁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는데 하고 있고 예.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불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을 체포해 가기까지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왜 이렇게 특검을 하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국민의힘이 우리 특검 법안을 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실은 민주당이 내놓은 두 번째 특검법이라는 것이 너무 엉터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08석밖에 없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이것을 밀어붙였을 경우에 이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일어날 엄청난 후폭풍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그것 또한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당내에서 좀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불 끌 때 큰 불이 나면 작은 불을 놔서 우리 앞마당을 좀 태우더라도 그 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이제 진화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저희 특검 법안을 내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저 특검 법안에 저희가 동의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 밤에 합의가 안 되면 아마 민주당 안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 둘 다가 이제 본회의에 올라갈 텐데 네. 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민주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전망을 해주시고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 특검법안 이제 의원 108명이죠. 전원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4명 윤상현, 장동혁, 정의용, 유영아 의원 등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장동혁 의원이 또 눈에 띄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 네 분은 특검법조차도 발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이 네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수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예. 최악은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네네. 마음으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원내대표단이 설득을 해서 네네. 이게 특정 몇 명만 발의하는 법안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가 힘도 없고 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책임도 또 몇 명만 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전원이 다 좀 발의를 해서 당론 발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원내대표가 제의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오늘 오전까지 나는 거기에 이름 올리지 못하겠다. 이제 상당 부분은 설득이 돼서 올렸고 네. 그 네 분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특검 내가 이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욱 의원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 상당수 아주 그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이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악이라도 일단은 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데 이런 4명 의원들과 비슷한 심정인 의원들이 많다. 많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예.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도 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이 너무나도 위법이고 위험하다. 그건 막아야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자 의원님 수사 대상이 축소된 특검법을 시행해도 예.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야당은 특검 수사 상황을 마치 대선 선거운동 하듯이 활용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수사기관들이 다들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현 상황에서 뭐 이게 약간 여권 입장이긴 한데요. 할 필요도 없는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 야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 공세를 극대화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실제로 그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이미 네. 수사를 받고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도대체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어넣은 것이 왜 특검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집어넣은 것이 네. 외환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선전선동을 집어넣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네.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당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뭘 뜻합니까? 본질은 이 계엄이 왜 발생했느냐를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이미 기존 수사로 다 수사가 됐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가 우리 특히 보수 정부가 가져왔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네.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 특검이 수사한다. 일반 국민들 상대로 내란 선동했다고 수사한다. 저희 당을 상대로 또 내란에 동조했다고 수사를 한다. 이거는 명백히 정치적인 의미가 너무나 네네. 강한 거죠. 더구나 조금 전 앵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면 늦어도 지금 뭐 이를테면 뭐 서너 달 뒤에 탄핵 심판이 끝나고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앞으로 5,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정확히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을 예.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 그것이 곧 대선 선거 운동인 것이죠. 그것이 곧 대선 선거 운동이 왜냐하면 저희 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공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하튼 어떤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지금 수사할 거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다 했는데 왜 특검은 하냐는 거에 대한 어떤 방어 차원에서라도 외환이나 뭐 내란 선동 이런 걸 집어넣었다. 이런 취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늘 저희 특검 안에서는 그 부분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조금 전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뭐 내일 아마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 이번 주말 사이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그 뉴스 못 보고 왔는데 서부지원에다가 했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서부지원에다 했다고 그러네요. 서부지원에다 했습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설명을 그렇습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보면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 네. 요 세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를 합니다. 예. 그 나머지는 수사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서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영장도 중앙법원에 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도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서부지원에 쳤어요. 구속영장도 서부지원에 쳤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앙 재판을 해야 되는 중앙지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영장이 우리가 내준 영장이 아닌 걸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수사만 이렇게 예외의 예외와 불법의 불법을 쌓아서 영장을 청구하는지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제 대통령도 스스로 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성명을 발표하시면서 첫 번째 공수처 수사권은 없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 서부지원에서 체포영장 친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예외 조항을 들어서 경호구역에 들어와서 대통령 체포하면서 있을 수 없다. 불법에 불법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불법에 또 하나의 불법을 쌓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서부지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줬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 뭐 기각할 수밖에 그거를 없었다.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의 법원에서 내준 영장을 어떻게 기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계속 편법과 불법으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정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180일 심리기간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변론기일 그 지정하는 걸 보니까 5차례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플러스 3차례를 또 지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화요일, 목요일 지정하면요. 화요일 날 변론기일 가서 하고 변론하고 와가지고 수요일 하루 준비해가지고 목요일 또 가고 이거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현직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헌재가 공평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너무 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헌재가 그동안도 이렇게 해왔다면 저희가 그러려니 하겠는데 유일한 근거는 대통령을 비워놓을 수 없다는 뭐 이런 혼란을 국정의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국정 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이 헌법적 가치를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200석 이상이 돼야지 탄핵할 수 있다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리 한덕수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150석이 넘었다고 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총리까지 탄핵시키고 대행의 대행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리부터 빨리 정상화 시켜야죠. 151이 맞는지 200이 맞는지 이 부분을 빨리 심판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6개월 지났습니다. 도대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국방부 장관 전부 탄핵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혼란은 종식시켜야 한다는 논리라면 총리부터 1번이고 해야죠. 이진숙 뭐 다 그동안에 빨리 해야 된다. 그동안에 탄핵된 분들도 빨리빨리 심사해가지고 네. 감사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통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탄핵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탄핵안이 들어오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을 잡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차대한 사안을 예. 그렇죠. 그것도 예. 미리 일정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네. 적어도 대통령도 아무리 대통령이 중요한 직책에 있지만 적정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을 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글을 공개했습니다. 대국민 뭐 호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폭주 등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공개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야당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다. 자, 신동욱 의원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야당의 폭주는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네. 저는 22대 국회에 와서 처음으로 왔습니다만 저희가 이 야당의 입법 폭주, 입법 독재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난 해 말에는 네. 예산안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가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네네. 이 부분인데 어쨌든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심하는 많다. 분들이 예. 특히 저희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다면 정부가 됐든 선관위가 됐든 그런 국민들의 의심을 깔끔하게 공개해서 씻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이 나라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선관위에서도 아니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수단을 동원했었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예를 들어서 사전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사전 선거를 없애든지 사전 선거 기간을 줄이든지 그게 부정 선거를 차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없애는 것이 맞다. 그게 민주주의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관위도 왜 우리를 의심하느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주목받는 장면이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울컥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 친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오랜 친구다라는 얘기도 또 했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어제 이제 의원총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네.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물론 뭐 권 대표의 눈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가 영입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고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소위 친윤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실은 정권 창출했으면 그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다 친윤이고 친문이고 친이고 친박인 네네. 겁니다. 물론 그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금씩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치적 악마화가 너무 심했다. 이것이 야당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 또 언론도 조금 그렇게 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분이지 네. 않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좀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선 운동을 할 때의 그 추억, 기억 네. 또 정권 교체를 이룬 것에 대한 어떤 또 뭐 일종의 보람 그런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수사를 하게 만들 수밖에 특검법 없는 발의. 특검법 원내대표로서의 네. 어떤 정신적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던 것 같고 네. 뭐 참 착잡했습니다. 그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착잡한 마음은 뭐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발의 요거를 계기로 과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보면 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나 야나 자 대통령을 배출한 그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방어하려는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조기 대선이 같은 게 이제 펼쳐진다면 또 어떤 식으로 대통령과 뭐 차별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냐는 고민도 할 시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네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대통령과 뭐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특히 민주당은 네.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이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아까 이름도 우리는 내란 특검이 아니고 계엄 특검이다. 이렇게 네네. 계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인데 네네. 저희는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 사태의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한다. 네. 물론 내란의 형사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야당의 폭주 또는 야당의 독재, 야당의 독선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는 그 대통령의 판단 이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엄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인식에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야당과의 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전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대통령과는 무조건 선을 그어야 돼. 저는 그런 방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의 규정, 우리 당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먼저이고 명백하게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한 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거기서부터 저희는 새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야당이 준비하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그런 뭐 내란이라는 뭐 딱지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그 시점은 아직 아니고 결론이 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예.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단순히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빨리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이후 초기부터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말을 사실상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네. 계엄 사태 전에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거 뭐 100%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성격 규정은 법적이든 정치적이든 국민 여론이든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수사 탄핵 절차는 KTX,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절차는 완행 열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보수 정당의 차기 주자는 어떤 면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얻어 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 지금의 우리 정치적 상황을 이제 87년 체제에 네. 그러니까 5공화국이 끝나고 이제 6공화국이 들어선 그 체제의 정치적 유용성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한 단계 가기 위한 저는 준비 작업이 불가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 아니면 새로운 우리가 정치 리더를 찾든 불가피하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보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또는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성과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이런 대통령이 저는 돼야 되겠다. 이것이 2년만 가지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재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이제는 좀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에 대한 성찰 그리고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경정 예산을 서둘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네, 일단 이유로는요. 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어제 금리 동결 발표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요.
금리로 경기를 조율하는 통화 정책이고 재정 정책 그러니까 예산을 써서 경기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이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추경의 시기와 액수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액수도 15조에서 20조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요. 정치 담론인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든 것은 이제 자영업자의 어려움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울 때 전 국민 대상으로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콕 집어서 타겟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범은 했지만 성과가 없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이 체제를 지지한다는 발언도 있었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언은 매우 경제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이창용 총재가 좀 하는 총재치고 그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편이라고 우리가 봐도 보여지는데, 자,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 끼치고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어제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도 환율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계엄에 따라서 상승분이 한 30원 정도 된다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뿐만 아니라 소비, 건설 경기, 이 내수 지표 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총재의 설명을 보면은요. 소비와 내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난 성장률 2.1%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4분기 성장률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0.2%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제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창용 총재는 지금 이 시점에 추경이 필요하다. 그 규모까지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추경에 대해서 여야는 지금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상황이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나라 살림의 돈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안을 단독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을 통해서 증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곧바로 해가 바뀌고부터는 즉각적인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20조 원 규모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슈퍼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말했던 15에서 20조 와도 좀 비슷한 규모로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이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만 고집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예산안을 다 깎아서 처리를 해놓고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추경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다만 원래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경은 불가하다 방침이었지만 최근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국민의힘은요.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브랜드인데 이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독감 얘기 좀 해볼게요.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이라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다니신 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우리 송 기자님은 마스크 갖고 다니세요? 저는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하셨군요. 더 이렇게 준비성 있게 하셨고. 자, 문제는 이제 설 연휴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설 연휴 기간에 병원 진료 대책은 어찌 되는지도 이제 국민들이 궁금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독감 현황은 어떤지,
또 보건당국의 설 연휴 대책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은 독감 환자가 20배 가까이나 느는 폭증이 확연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주간 집계에서는요. 지난주보다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감 유행의 정점은 지났다라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은 맞습니다. 여전히 높다. 네, 예. 그리고 자 요번 설 연휴가요. 앞뒤를 이제 잘 연결해 보면은 최장 9일까지 되기 때문에 이 설 연휴 응급의료 체계 유지에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일단 이 호흡기 질환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발열 클리닉 115곳 이상 네. 또 호흡기 질환을 집중 치료하는 협력병원도 197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열 클리닉은요. 감염병 경증 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고도 집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발열 클리닉은요.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에서 주말과 야간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병원에는요. 입원 배정 지원금을 지급해서 네.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하고요.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유치원, 학교 내 연락 체계를 활용해서 발열 클리닉에 대한 안내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 설 연휴가 뭐 휴가를 좀 추가적으로 내는 직장인한테는 9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긴 연휴 동안 외래 진료 공백 사태가 또 일어날까 하는 또 걱정도 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해 추석 때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의원에는요, 정부가 진찰료 3,000원 그리고 약국에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해서 네. 더 많은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이 문을 열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달빛 어린이병원 또 아동병원 요런 게 이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인데 복지부가 요런 병원에 대해서도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 설 연휴 기간에 가산되는 수가는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라서 환자 부담은 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연휴가 좋은 건 오랜만에 이제 그 가족 친지들이 모인다. 근데 또 모이면 감염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인데, 자, 만나면 좋은데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젊은 층의 감염이 고령층 감염으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젊은 층들은 이제 병을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 부분 많이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증상이 있다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요. 네. 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런 기본적인 예방 수칙 지켜주셔야 하고 전문가들은요 위중증 환자 늘고 있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 증상 나타나면 네. 주저하지 말고 발열 클리닉 찾아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편한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 이게 독감과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역대급으로 지금 독감 유행이 일고 있기 때문에 네. 폐렴 등 화병증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화장장 예약도 어려워진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은 거의 화장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다른 시설들도요. 거기 홈페이지로 예약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좀 전통적으로 3일장을 많이 지냈는데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4일장 치르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요. 이 전국 화장시설에 공문 보내서 예비 화장로를 가동하고 운영 시간과 화장 건수를 늘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과거에 일본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현지로 들어가서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다가 검거됐다는 이런 약간 영화 같은 그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재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의 판결로
일본에 반환해야 하는 문화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재입니까? 네, 고려시대의 불상이고요. 금동가는 보살 좌상입니다. 네. 이제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다가 14세기에 당시에 이제 서산 일대 외구 침략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약탈됐다는 게 서산 부석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쓰시마 섬에 있는 간론지 사찰에 있다가 예. 한국 국적의 문화재 절도범들이 요걸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압수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걸 두고 소유권 소송이 7년 동안 이어졌고 우리 법원의 판단은요. 요게 좀 누가 어떻게 일본에 있는 사찰에서 요거를 확보했는지가 취득이 증명이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소유했기 때문에 네. 쓰시마 섬에 있는 간론지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그간 이제 한일 양국 사이에선 이 문화재 소유권을 놓고 이제 소송전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 7년간의 소송전 끝에 결국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불상은 일본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일본으로 불상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부석사가 100일 동안 이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요를 치르는 것에는 양측이 동의해서요. 100일 정도 있다가 한 5월쯤에 쓰시마 섬으로 반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네요. 다시. 맞습니다. 네. 다시 그 결론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다양한 전문가와 문화 그리고 생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 나오셨습니다. 김아람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이전에 봤을 때는 책임 연구원이셨는데 네. 임원으로 승진하셨군요. 곳에 승진을 했습니다. 와. 승진했다고 대단한 뭐 인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외적으로의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사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원된 거 축하드리면서 첫 질문. 오늘은 우리 삶을 바꿀 기술, 지금 모르면 안 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5가 열렸죠. CES 어떤 행사입니까? 네, CES가 원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이고요. 이게 6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반세기가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네. 행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최를 하고 매년 1월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조금 전에 풀어서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CTA가 이제 우리는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라고 부르지 마라. 그냥 CES라고 불러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게 열릴 때에는 이름처럼 뭐 라디오라든가 TV 이렇게 가전제품 중심이기는 했는데요.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PC라든가 모바일 기기 그리고 한동안 또 모빌리티 자동차가 엄청 인기였고 우주기술 막 이런 것들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소비자 가전제품 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CES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또 참석한 관람객의 수만 해도 14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 증가한 수치고 네. 뭐 AI 등의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됐다고 해요.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현장의 다른 이슈들은 젠슨 황에 묻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왜 사람들이
젠슨 황의 입을 주목했습니까? 네, 일단 뭐 얼마나 열광했는지부터 수치로 살펴보면요. 네. 이 사람을 보려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발표가 라스베가스의 만달레이 베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됐는데 네. 그 안에 미켈로 울트라 아레나라고 되게 큰 곳이 있어요. 네. 원래 미국 여자 프로농구 그 라스베가스 에이스 팀의 홈구장인데 대형 콘서트 같은 게 열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생중계를 했는데 10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서 봤다고 합니다. 거의 뭐 요즘에 AI계의 락스타라고 젠슨왕을 부르기도 거의 하는데 아이돌이네요. 네, 예. 그 말에 굉장히 어울리는 결과였고요.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했냐라고 보면 젠슨왕이 거의 지금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이 엔비디아라는 곳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네.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로 떠오른 곳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AI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인 GPU라는 걸 생산을 하는 회사거든요.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GPU 시장의 95%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조연설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AI 트렌드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제일 주목받는 건 로봇 관련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새로운 로봇 플랫폼인 코스모스라는 걸 공개를 했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일명 피지컬 AI 개발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네. 플랫폼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피지컬 AI가 물리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것의 어떤 물리적인 역학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상을 기반으로 보고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영상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코스모스인 거예요. 잘 보면은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파악해서 학습에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훈련시키는데 이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피지컬 AI와 생성형 AI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단 피지컬 AI를 한국어로 굳이 고쳐보자면 물리적 AI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안 들어오는데 그쵸? 물리적 AI. 예. 네, 그러니까 즉 이 실제 세상에서 작동하는 하드웨어, 물질적인 어떤 것과 네. 이것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공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로봇 자체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에다가 AI로 구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넣어 놓은 것,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걸 피지컬 AI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말 그대로 생성, 창작을 해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뭐 영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음악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피지컬 AI와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 물리적으로 구동시켜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AI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그 피지컬 AI가 구현되려면 무엇보다 뭐 실물, 여기서 이제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있어야 할 텐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CES에서 로봇도 선보였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코스모스 발표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좌우로 로봇을 쫙 대동하고 올라갔어요. 총 14대의 로봇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왼쪽 오른쪽에 7대씩 쫙 이렇게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뭐 미국, 중국,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에서 만든 로봇들이었습니다. 뭐 아쉽게도 한국에서 만든 로봇은 없었던 없었어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이런 것처럼 이번 CES에서는 약간 인간의 모습에다가 AI를 결합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니트리라는 기업의 로봇은 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참관객들에게 악수를 하자고 이렇게 청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리얼보틱스 로봇은 굉장히 인간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기업은 사실 로봇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쉽게 떠올리는 게 삼성에서 들고 나온 볼리라고 하는 동그란 공 모양의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LG는 클로이라고 하는
로봇 원래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보다 조금 확장시키겠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참가하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은 건 맞습니다. 네. 아까 4,500개 기업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한국 기업이 1,030개가 넘어요. 거의 뭐 3분의 1에 가까운 기업이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CES에서는 혁신상이라고 해서 좀 혁신적인 기업 기술을 갖고 온 기업들에게 상을 주고 있는데요. 전체 362개 기업이 상을 받았는데 네. 그중에 165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고 혁신상은 이제 분야별로 제일 혁신적인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상인데 한국 기업들 좀 받았어요? 총 19개 중에서 7개를 한국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도 위세도 두드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기업은 어떤 기술을 선보였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젠슨 황이 14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6대의 로봇이 중국 기업의 로봇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로봇에서 굉장히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람 모양뿐만 아니라 무슨 강아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랑 교감하고 막 백덤블링하고 막 이런 부분도 보여주었고요. 네. 또 미국이라는 지역에 맞게 수영장 청소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영장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고 다 하면 이제 올라와서 알아서 충전덱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그런 청소 로봇도 있었고 네. 또 엑소수트라고 해서 이제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면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의 혁신 속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활용하려면 20년은 걸릴 거다. 언급해서 시장이 뭐 요동쳤다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이때 나왔던 발언을 보면 네. 양자 컴퓨터 굉장히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데 만약에 15년 걸린다 그러면 네. 그건 좀 너무 빠른 얘기다. 하지만 30년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너무 오래 걸리는 이야기고 20년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리군요. 예, 네. 예. 자, 근데 양자 컴퓨팅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업들이 속속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이걸 좀 뛰어들고 있는 게 있는지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이 기존의 컴퓨터는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0 아니면 1 이렇게 비트라는 개념으로 정보를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라고 하는 기본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랑 1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네. 0이랑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중첩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과 같이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몇 년이나 걸릴 그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소재 개발, 뭐 금융 모델링, 인공지능 이러한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 시대에 발맞춰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는 IBM 양자 컴퓨터 도입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또 KT라든가 SK텔레콤도 양자 관련 기술에 있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T도 그렇고 연세대학교가 양자 컴퓨터 아주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채용 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젠슨 황의 발언과는 뭐 간극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뭐 겉보기에는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이제 20년 정도는 걸릴 거다라는 말이랑 당장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장기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슨 황의 이번 발언은 양자 컴퓨터가 단기간 내에 뭔가 쓸만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건 조금 어려울 것이다 네. 라고 좀 신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채용 공고는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내연
내연기관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의 전기차가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 컴퓨터 역시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사용성은 없지만 미래에는 확실히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래의 시기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 시기 대비하면서 미래를 투자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번 CES 계기로 우리 반도체 기업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에서는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명 HBM이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메모리, 요거랑 관련이 된 경쟁 구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보면 이 HBM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까 전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계속하게 되는데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가장 차세대 HBM 제품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쓰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많이 잡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 HBM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업을 키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 HBM 시장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시장 규모가 작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미처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젠슨왕 CEO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더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테스트 중이다. 머지않아 삼성전자도 잘할 거라고 본다. 다만 이거를 디자인을 좀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쨌든 현재에는 좀 네. 쓰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약간 이런 톤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2025년의 AI 트렌드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두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데요. 네. 굳이 하나를 정말 기억을 하셔야 한다면 저는 네. AI 에이전트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AI 좋겠습니다. 에이전트. 네, 그러니까 단순한 비서를 넘어서 네.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맥락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하고 내 대신에 의사결정까지 해줄 수 있는 더더욱 똑똑한 비서가 올해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대두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물결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뉴스레터 K 즐겨 듣는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뉴스레터 K에서 다른 주제로 많은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에서 청취자들에게 사랑받는 뉴스레터 K가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